심리적인 건강에서 네. 현실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직면하는 것을 굉장히 중시하는데요. 현실을 회피하는 일을 심리적으로 타조 콤플렉스라고 하는데요. 예. 타조 콤플렉스가 무엇이고 어떤 류의 사람들입니까? 타조들이 무슨 일이 생기면은 머리를 갖다 땅에다 박아버린대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애들도 그러거든요. 애들도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눈을 꼭 감고 이러고 있어요. 모든 게 다 지나갈 거야. 근데 어른들도 그래요.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성당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는 분이 있어요.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 성당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장면박사였어요. 그 5.16 쿠데타 세력이 일어났는데 이 양반을 찾는데 안 보인 거예요. 수도원 안에 도망치셨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에 해화동 신학교가 있는데 거기 옛날에 깔멜 수녀원이 있었거든요. 거기 가서 기도하셨대요. 그동안에 군사정부가 들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믿음으로 기도하러 거기 갔다 그러는데 사실은 신앙을 빙자한 회피를 했던 거죠. 근데 이거는 이런 식의 신앙은 건강한 게 아니다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이중성이라고 하는데 믿음은 심리적으로 불안한 사람들한테 안정감을 주는 동시에 현실을 직면하지 못하게 도피하게 만드는 회피 기제이기도 하다. 그게 믿음의 이중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하느님께서 모든 걸 다 해주실 거야 라고 믿는 거는 이게 믿음이 아니라 사실은 의존성 성격 장애자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자분들이 너무 기도를 많이 하고 모든 걸 다 하나님께 의탁하는 분들을 보면 좀 걱정이 돼요. 아니 지금 집안에 문제가 생겼는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성당 와서 기도를 하면은 집안 문제는 그럼 누가 해결하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 또 성당에서는 믿음이 깊다고 또 칭찬을 하니까 회피 기제가 더 강화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아니다라고 생각되고요. 일단은 현실을 회피를 하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실패하는 걸 두려워하는 분들이 공통점이더라고요. 실패했을 때 욕을 바가지로 먹으면은 실패를 안 하는 방법은 아예 안 하는 거예요. 아예 안 하면 욕은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온 말이 중간만 가도 괜찮다란 말이 그래서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우리 교회가 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는 말을 참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제생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아니라 문제만 일으키지 말라고. 애매한 거죠. 근데 문제 일으키지 말라는 거는 문제를 직면하지 말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건 교회를 성장시키는 게 아니라 교회를 퇴보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송국과도 비슷한 얘기를 들어요. 너무 문제되는 말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되는 말이 어떤 건지도 정확하게 얘기 안 해주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자체 검열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정말 이게 물도 아니고 뭣도 아닌 그런 말들만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안 들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일으키라고 있는 거고 문제를 일으켜야지 사람들이 욕을 하건 뭘 하건 관심을 갖거든요. 저는 그래서 제가 시도했던 게 안티들을 키우자라고. 댓글을 두려워하지 말고 안티들을 키우자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근데 제 바람대로 정말 안티들이 많이 생겼는데 안티들의 공통점이 정독을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거 딱 잘라내가지고 댓글을 붙여요. 정말 박수 쳐주고 싶을 정도로 열심한 저의 팬들이에요. 찐팬들은 대충 읽어보고 좋아요 그러거든요. 안티들은 한 글자 한 글자 다 봐요. 진짜 팬들이에요. 근데 그런 안티들을 두려워하게 되면은 반대를 안 받으려고 글을 피해서 쓰게 된다는 거죠. 그럼 맹탕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문제를 일부러 일으킬 필요는 없지만은 문제가 일어나는 걸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신부님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어떤 교회에서 나중에 보면 우리 신부님은 혁명가다 이렇게 이제 불려질 수 있겠다 이렇게 싶은데 저는 이제
지금은 문제 아주 문제. 아니 혁명가죠. 그러니까 어떤 아니 그 예수님도 혁명가고 뭐 다 혁명가였는데 뭐 프란체스코 뭐 다 혁명가였는데 프란체스코 집에서는 문제아죠. 문제 중에 그런 문제가 없는 거죠. 문제아들 많아요. 골치 아픈 예전에는 그 성자들이 대부분 다 문제아들이더라고요. 같은 골치 아픈 문제아들. 근데 하여튼 근데 문제아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 게 문제아란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을 문제라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문제의식을 갖고 출발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타성에 젖은 사람들의 시각을 봤을 땐 당연히 문제한 거죠. 그렇죠. 그분들은 문제하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러니까 이제 교회도 너무 이제 수직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을 중시하고 세상을 안 봐버리고 타조 콤플렉스처럼 이렇게 하고 문제가 생겼는데 실은 둘 간에 뭐 이제 다른 사람과 뭐 동료와 누군가는 옆집 이웃과 막 싸우고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뭐 싸웠으면은 그것은 어디 하나님한테 가서 혼자 골방에 가서 하나님한테 빌 일이 아니고 그 사람한테 가서 빌어야죠. 그런 문제가 해결되는데 막 그렇죠. 하나님한테만 그렇죠. 빌고 와가지고 이제 죄 사함 받았다고 그러면 옆에 사람이 얼마나 황당하겠어. 정말 미치고 더 화를 돋우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당사자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그 현실을 직면하지 않고 회피해버리고 이런 문제가 훨씬 더 문제를 그렇죠. 키우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럼 어릴 때부터 훈련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가 해보고 겪어보고 답까지 만들어보라고 해야 되는데 되게 부모님들이 애가 실패할 거라고 생각해서 부모님 먼저 해버려요. 그 애 입장에서는 굳이 내가 애를 안 써도 답이 나오는데 그러면 안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집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건 좀 곤란하지 않나. 그런 친구들이 나중에 점에 빠져요. 문제 해결을 하려고 머리를 썩히지 않고 점집에 가서 바로 답을 찾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점에 너무 집착하는 사람들을 그래서 의존성 성격 장애자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대인관계에서 사람들을 피상적으로만 사귀고 깊게 사귀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원인이 뭘까요? 여자 아이들 중에서 남자친구들을 계속 바꾸는 애들이 있는데 남자애가 좀 이렇게 깊이 사귀려고 그러면은 딱 끊어버린대요. 근데 그런 여자아이 중에서 어떤 아이를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됐는데 남자애가 나를 알까봐 겁난다는 거예요. 그 너의 뭘 알까봐 겁나니 그랬더니 제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상냥한 성격이 아니고 뭐 성격이 이렇게 다른 면이 있다는 걸 알까봐 그래서 제가 날 싫어할까봐 그래서 도망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남자애는 자기가 버림받았다고 생각해요. 버린 게 아니라 여자아이가 도망간 거거든요. 이게 이제 피상적인 관계를 맺는 사람의 특징인데 자기 속내를 털어놓지 못하고 하는 이유는 속내를 털어놓다가 내 안에 있는 안 좋은 게 드러날까봐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원인은 내가 날 싫어하는 거. 내가 날 미워할 때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그 친구를 사귀었는데 니네 집 가자 그랬는데 안 돼.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집 보여주기 싫어? 우리 집뿐만 아니라 우리 식구들이 싫어. 그러면 집에 안 데려가. 근데 집이 가난한데도 건강한 애들은 같이 가요. 거기 가서 니네 집은 잘 살아서 매일 잘 먹지만 우리 집은 이렇게 먹어. 그리고 같이 식사해. 이게 건강한 거거든요. 근데 어떤 애들은 자기 집 절대로 안 데려가는 애들이지. 자기 부모도 안 보여줘. 그러면 관계를 피상적으로 하면 그래도 궁금해하면 끊어버려. 어느 날 사라져버려. 이건 평생 외롭게 산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가지려면 자기 가치감이 있어야 되고 내 가족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뭐 이렇게 하급 공무원이지만은 우리 아버지 정말 성실하게 사셨어. 그런 프라이드가 있는 애들은 우리 아버지가 이런 분야라고 자랑하는데 그렇지가 않은 애들은 아버지를 숨기고 싶어 하죠. 우리 아버지 뭐 이렇게 뭐 그냥 하잘것없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야. 그런 생각을 가지면은 아버지가 나와서 어디 갔다 왔니 그러는데 저 사람 우리 아버지 아니야 라고 얘기해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아버지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열등감이라는 거죠. 그 열등감이 해소가 돼야지 대인관계도 같이 풀린다. 그래서 제가 책을 쓴 게 나는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그 제목을 굳이 붙인 이유가 되게 대인관계를 피상적으로 하는 애들은 나는 생각보다 더 안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거울을 보고 너 참 괜찮아 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라는 거예요. 네가 어때서? 괜찮아. 남자가 날 버리고 떠났어요. 그때 거울 보고 그놈이 널 몰라서 떠난 거야 라고. 그놈 정말 병신 같은 놈이야 라고 그렇게 해줘야 돼. 내가 나를 위로해주고 지지해주고 함께 해주면은 열등감이 조금씩 깨져나가기 시작하죠. 그렇죠. 이 세상에 안 괜찮은 존재는 어떻게 보면 없는 거죠. 그걸 그렇죠. 이제 알려주는 게 권정생 선생님의 강아지 똥인데, 그러니까 강아지 똥은 얼마나 천하고 천대받아요. 그렇지만은 강아지 똥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거리에 이런 똥들을 먹고 민들레꽃 아름답게 피고 다 피잖아요. 그러니까 그도 존재 가치가 있는 건데, 그쵸. 그조차도 강아지 똥조차도 그런데 여기도 뭐 다른 분들은 오직 하겠어요. 그 아름답지 않으신 분이 없는 거예요. 안 괜찮지 않은 분이 없는 거죠. 그럼 모기들이 없으면은 개구리들이 굶어 죽어요. 개구리들이 굶어 죽으면 뱀들이 굶어 죽어요. 이게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모든 존재는 존재 가치가 있다라는 건데 우리는 보통 내 기준이 있잖아요. 내 기준에 도달하면 괜찮고 아니면 없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한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도 비슷하거든요. 지금은 전 세계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적으로 보고 백신으로 이렇게 얘들을 다 죽여버리자라고 맘먹고 있는데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얻은 이득들이 있거든요. 남미 같은 경우는 깽단끼리 전쟁을 멈췄대요. 전염병 퍼진다고. 그리고 코로나 퍼지면서 우리가 여행을 못 가잖아요. 비행기도 안 뜨고 배도 안 떠. 바다가 맑아지지. 제가 필리핀 갔다가 정말 깜짝 놀란 게 필리핀 앞바다 가면 시궁창 냄새가 나요. 바다가 이상해요, 색깔이. 생활 하수가 다 바다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데서 바이러스가 생기거든요. 근데 여행객이 끊어지면서 그 사람들 먹고 사는 건 힘들어졌는데 환경은 지금 원래대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쩌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류의 재앙이 아니고 인류가 더 오래 살아남기 위해서 준 신의 은총이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또 하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면서 이제는 철학자들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반성하자는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라는 건 이게 지구에서 생긴 건데 제가 어떤 글에도 실었는데 지구 입장에서 볼 때 인간이란 존재가 이게 해충일까요? 선충일까요? 해충이죠. 답이 바로 나오죠. 인간은 지구에 세대로 사는 존재거든요. 근데 이 세입자가 지구상에서 원폭을 터뜨리고 전쟁을 하고 살육을 하고 바다에다 쓰레기를 버리고 그러면 집주인 입장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하고 싶을까? 그래서 생긴 코로나 바이러스 아닌가 하는 거예요. 경고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니들이 계속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니들 다 쫓아낼 거라고 지구가 우리한테 주는 경고라고 생각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어떤 것이건 간에 그것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생각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지구상에 생겨난 지금 생물종 중에서 거의 90% 가까이가 최근 지금 100년 내에 다 멸종돼 버렸는데 그 멸종을 시키는 게 다 인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생물종들을 다 우리는 서로 연결돼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인데 전부 다 나만 살라고 모든 것들을 무시하는 존재가 돼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뭐 종교를 믿는다 그러면서 다른 민족을 학살하는 거는 인간이고 같은 종족끼리 대량 학살을 하는 동물들은 인간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인간을 지금까지 살도록 허용해준 지구가 굉장히 그릇이 넓은 그런 유기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계가 왔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버릴 생각은 없는 게, 이렇게 치명적인 병을 줬는데 몰살은 안 시키고 일부를 죽여서 경고만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 이거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지, 이게 3차 맞고 뭐 언제면 다 없어질까 이런 망상을 가지면은 또 다른 바이러스가 반드시 나타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중해야 되지 않나. 네. 인간은 지금 이 코로나가 지금 2, 3년 동안 이렇게 고초를 겪고도 어떤 근본적인 성찰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런 다 그렇죠. 약간 우리 삶의 방식을 바꾸려는 게 없고, 이제 우리가 뭐 TV에서 동물의 왕국 이렇게 보면은, 야, 사자들 저렇게 연약한 사슴을 막 사냥해서 뜯어먹는 걸 보면 잔인하다고 그러는데, 걔들은 한번 먹고 나면 며칠 동안은 사냥도 안 하고 평화롭게 같이 이제 그렇죠. 같이 공존하고 사는데, 인간들은 먹지도 않을 거 가지고 맨날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먹지도 않을 거면서 300만씩 6.25때도 300만을 죽였으니까. 그러니까 사자보다 뭐 말도 못하게 잔인한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어떤 그 농산물학자 그런 얘기했는데, 지구상에서 이렇게 생산되는 그 농작물이면은 전 세계가 먹고 산대요. 그러니까 기아가 생기는 거는 이거는 인간의 욕심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정말 회심하지 않으면은 정말 종말이 올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새로운 오미크론이 생긴 데가 남미가 아니라 그 남아프리카에서 생겼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기사를 보고 제가 바로 떠오른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 남아공에 그 외곽지대에 빈민촌이 있어. 어마어마하게 큰 빈민단지가, 대단지가 있어. 거기는 버스가 쓰질 않아요. 쓰면은 무슨 일 당한지 모른다고 버스가 지나가는데, 정말 양철로 된 집이 타닥타닥타닥 붙어 있어. 뭐가? 화장실 앞에 사람들이 500m의 줄을 서 있어. 화장실 한 군데. 거기서 생긴 거예요. 오미크론이. 그렇죠.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비위생적이고 가난한 동네에서 그게 나왔어요. 그 생각이 들면서 부자들이 문을 닫고 살면은 어떤 치안 문제는 안전할지 몰라도 바이러스는 막지 못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바이러스를 막고 싶으면은 자기네가 가진 것을 가난한 나라에 베풀고 그 사람들도 위생적으로 살게 만들어줘야 돼. 아, 나만 깨끗하게 살고 나만 좋은 음식은 먹으면 뭐예요? 그 음식이 만들어지는 데가 어딘데. 그 지구 전체를 내 집같이 생각하지 않는 한 이 바이러스는 안 없어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이렇게 단절된 것 같지만 완전히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그렇죠. 코로나가 완전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이 내 이웃 사람 사랑을 내 몸같이 하라는 얘기가 단순히 종교적인 이렇게 권고가 아니구나. 이게 생존의 비법을 얘기한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웃이 바로 나다. 네 그렇죠. 이웃이 병 걸리면 나도 똑같이 걸릴 나도 수밖에 걸리는 없다. 거죠. 이렇게 네. 지금 현실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코로나가 증명해 보여주고 그렇죠. 있는 거죠. 예. 2000년 동안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으니까 그렇죠. 코로나로 지금 경고를 하신 거죠. 근데 이걸 갖다 또 어떤 놈들은 이렇게 자기네 교만 믿으면 된다고 19만 14만 4천 명인가? 그 숫자에만 들어오면 된다고 또 사기치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언제 어느 사회나 다 있게 마련이고 예. 근데 거기에 현혹되는 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사람들이 좀 예. 이렇게 의식 수준이 이렇게 좀 올라가고 그러니까 신부님 말씀처럼 이렇게 의심하고 합리적인지 아닌지 이성적으로 이렇게 판단해보는 그런 성찰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무조건적으로 진짜 그런 것을 이렇게 따르고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어떻게 보면은 어리석은 얘기죠. 그 타인과의 관계를 더 좋게 할 수 있는 열쇠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과 관계를 좋게 하는 거예요? 네. 제일 좋은 거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농담반, 진담반을 하는 얘기가 내가 행복해지려면 내가 좋아하는 일이 있으면 좋고 그 일을 잘하면 더 좋고 그 일을 잘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면 더 좋다. 그게 주위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이고,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별 볼 일 없는데 내가 이발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시 봐요.
지난번에 TV에서 중국 할머니 이야기가 나왔는데 70살인데 그림을 그리신 거예요. 근데 그림인데 너무 잘 그리신 거예요. 모습은 완전히 시골 할머니인데 그림을 보고 나서 그 할머니를 보니까 다시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도 그 할머니를 다시 평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가치를 키우는 것이 주위 사람들과 잘 지내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그분이 알려줬어요. 또 한 번은 인도 할머니인데 손녀딸이 사격 선수예요. 근데 손녀딸이 사격하는데 따라가셔서 쐈는데 할머니가 명사 쏜 거예요. 지역대회 나가서 우승을 막 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TV에 나왔어요. 외모로 보면은 그냥 시골 할머니인데 총 하나 잘 쏘는 걸로 그 지역의 스타가 되고 다른 나라에도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하는 거 하나만 있어도 그래도 행복하다. 내가 잘하는 거 하나만 있어도 그걸 보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 네. 옛날에는 노래 잘 부르면은 광대 이렇게 봤잖아요. 지금은 아이돌이라고 그래요. 네. 근데 다음 세대는 또 뭘로 아이돌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어쨌건 내가 뭔가 하나만 잘해도 사람들이 내 곁에 머문다. 이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항상 똑같다. 그러니까요.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 조영 기자님 같은 경우는 제가 다른 신문사 이제 기자한테 물어봐요. 조영 기자님이 어떤 분이냐 했더니 딱 한마디로 해요. 레전드. 그래서 왜? 그랬더니 종교를 전문으로 하는, 그러니까 종교부 기자들 중에도 그냥 종교 기자라서 기자 생활 하는 사람이 있는데 조영 기자는 진짜 종교부 기자라고.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지? 그랬더니 지난번에 만나 얘기했더니 인도에 가가지고 거기서 돌을 닦고 싶어. 그때 제가 항복했어요. 근데 이렇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뭔가가 있으면은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반드시 생겨요. 저도 그냥 평범하게 그냥 사제생활 할 때는 그냥 그랬거든요. 근데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이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전 다른 거는 못하고 딱 할 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거든. 많은 걸 잘할 필요가 없고 한 가지만 잘하면 된다라는 거를 그래서 제 삶을 통해서 깨달았죠. 보니까 다 한 가지씩 있는 사람들이 다 사람들과 잘 지내더라고요. 네. 그걸 이제 심리학에서는 에고 웨폰이라고 하는데 나만의 무기. 하나만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최상의 삶을 어떻게 보면 저는 자리이타라고 보는데 자기한테 이롭고 타인에게도 이로운 타인에게도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신부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신부님도 신나가지고 하는데 그게 사람들의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아픈 사람들을 이렇게 치료해주는 일이니까 그 자체가 윈윈 하는 거죠. 윈윈. 이게 자리이타의 대표적인 이런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받기만 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고 남에게 주고 베풀 줄밖에 모르는 사람도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봅니까? 저는 베풀 줄밖에 없는 사람이 좋던데. 일단은 받기만 하는 사람들은 이제 자기애적 성격 장애자라 그러거든요. 받기만 하는 사람의 특징은 나만 사람이에요. 딴 사람들은 다 도구예요. 니들은 날 행복하게 해줘야 될 것들이야 라고 생각하는 게 받기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게 권력을 가지면 독재자가 되는 거예요. 국민들이 나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착취형 인격장애자라 그래요. 이런 받기만 하는 사람들 중에서 최악이 지금 미얀마 군부인 거예요. 미얀마 군부는 국민들을 노예로 만들려고. 그러니까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켰더니 진압을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88년도에 한번 항쟁이 있었는데 그때 지금같이 이제 초토화를 시켜가지고 노예로 만들어 놨다가 지금 2차 항쟁이 일어났는데 그때처럼 지금 이제 다시 또 죽이고 발걸으면서 다시 노예로 만들고 있는데 미얀마 군부가 가장 최악의 착취형 군집단이라고 생각되는 거죠. 근데 반면에 종교에서는 남들에게 베풀어라, 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너무 일방적으로 남들에게 베풀면은 그것도 문제인 게 상대방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베푸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상대방한테 무언중에 요구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그런 얘기 한다 그러죠. 어떤 사람이 이제 술자리에서 오늘 내가 술을 쏠게. 그럼 그 사람이 왕이 돼야 됩니다. 그 사람 빼놓고 딴 사람한테 막 이렇게 하면 이제 돈 낸 사람이 가가지고 다시 환불을. 근데 그런 게 있는 것처럼 그냥 정말 이렇게 이게 내가 한 번을 쏘고 싶어서 쏜다. 이러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매번 저도 이제 그 여행을 가면은 꼭 같이 온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같이 온 사람들을 전체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온 거야. 떡을 돌려. 근데 뭔가 부담스러워. 뭔가 해줘야 될 것 같아. 근데 떡을 안 끝나고 그 다음날 또 뭘 해요. 밤새도록 뭘 만들었어요. 그래. 이게 뭐지? 3일째 되는 또 해요. 그럼 그 사람을 피하고 싶어져. 왠지 모르게. 그는 그 사람이 그렇게 함으로써 나한테 뭔가를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전 거절해요. 난 됐다고. 그러면 너무너무 섭섭해하는 거예요. 섭섭해하는 거는 또 다른 강요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케이스들을 보면서 이렇게 베풀고 뒤가 없어야 되는데 베푼 걸로 그냥 기뻐야 되는데 베풀면서 계속 그 다음 반응을 보는 거는 이거는 다른 문제다. 그건 베푼 게 아닌 거죠. 예. 딜을 하자는 거죠. 이렇게 줬으니까 넌 나한테 뭐 줄래? 그렇게 주는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뭐 이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뭐 부모 자식 간의 관계조차도 그렇잖아요. 부모가 예전처럼 나름대로 조건 없이 이렇게 주는 사랑이 아니고 뭔가 한뜻 뭔가 했는데 내가 이 고생을 하고 니를 키웠는데 네가 이럴 수가 있어. 그렇죠. 누가 해주라 그랬냐고. 이제 또 부모 자식 간에도 이제 조건을 내세우면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할머니들하고 이제 식사하잖아요. 그 할머니들이 꼭 어떤 할머니들이 꼭 먹을 걸 집어가지고 입에다 넣어주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고 당신이 좋아하는 걸 집어서 꼭 입에다 넣어주려고 그래요. 아니, 됐다 그러면 너무나 섭섭해 하는데 그래도 저는 안 먹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하는 거는 다른 할머니들을 의식하는 거예요. 이 음식을 먹는다라는 거는 나만 이뻐해 준다는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걸 먹었다가는 이제 이 할머니는 왕이 되는데 다른 할머니들은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년만 이뻐하는 거죠. 할머니들 세계에도 질투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죠. 이거 옆에 붙어가지고 계속 챙겨주는 할머니들은 조금 무서워요. 아니 내가 이제 나이가 먹었는데 나이 먹어도 무서워. 그러니까 신부님만 너무 챙기지 말고 신부님 말고 저를 챙겨주세요. 뭐 이렇게 주는 데서 기쁨을 그러니까 뭐 어려운 사람들 돕고 행복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명동 밥집을 이제 천주교에서 시작하면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노숙인들이 얼마나 올까도 걱정되고 더 문제는 봉사자가 몇 명이나 올까. 근데 거의 900명 가까이 올 거예요. 이 900명의 봉사자들이 아무 조건도 안 냈어요. 그 중에 200명은 일주일에 3번 온대요. 그 중에 이제 뭐 사회적으로 내놓으라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그분들한테 이렇게 오는 게 힘들지 않냐 그러면 행복하대. 베푸는 게 행복한 사람들은 받는 사람도 행복해요. 근데 뭘 갖고 와가지고 많이 갖고 왔는데 이게 우리 회사 제품이고 이러면 받는 사람이 뭔가 부담스러운 거죠. 주는 사람의 의도가 엿보이고. 그래서 많이 베푸는 사람들도 다르다. 이렇게, 부류가 다르구나. 조건 없는 베품이냐, 조건 있는 베품이냐, 이게 다르구나. 조건을 갖고 베푸는 사람들 거는 안 받는 게 낫다. 공짜 사은품? 공짜 아니죠?
그렇잖아요. 이제 예. 공짜 점심은 없다고. 없죠. 예, 공짜 조합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쵸. 좀 부담 없이. 편안해야죠. 너무 일단. 뭘 이렇게 막 조건을 가지고 하는 것은 서로 부담스럽잖아요. 그 인간관계 보통 이제 살다 보면은 편치 않은 사람과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그런 사람과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좋습니까? 이건 저희가 숙제인데, 저희들한테는 사제나 수도자한테 숙제인데, 저희는 공동생활을 하거든요. 수도원들은 더 그렇고, 신부들도 신학생 때 몇 년 동안, 거기 있는 동안 공동생활을 해야 돼요. 밖에서는 신학생들이 천사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 안에 사는 신학생들은 거기가 연옥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앉고 싶은 자리에 앉는 게 아니라 위에서 지정된 자리에 가서 앉아야 되고 지정된 아이들하고 몇 년 동안 밥을 같이 먹어요. 자리가 잘 안 바뀌어요. 근데 얘가 절친이면 괜찮은데 별 불편한 애야. 그래. 기도할 때도 걔가 옆에 있고 밥 먹을 때도 옆에 있고 공부할 때도 옆에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안 바꿔줘요. 왜 이렇게 안 바꿔주나 그랬더니 불편함을 겪으면은 자기가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돼. 처음에 신학교 들어가면 막 본다 해서 막 학사님 신부님 되실 분 막 이렇게 해줘요. 그러면 막 뿌듯해져요. 막 거룩한 척하고 속이 넓은 척 하는데 이게 똑같은 놈들끼리 모이면은 밑에 있는 속물 근성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막 미치겠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용서가 안 되고. 근데 그런 걸 몇 년 겪다 보면은 나중에 자인하게 되는 게 나는 속물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사제가 되는 거는 내 능력이 아니라 저분이 나한테 주는 선물이구나 하는 거를 그거를 한 5년째 됐을 때 깨달아요. 그때 겸손해져. 그 전까지 막 이러던 놈들이 부재반 정도 되면은 아 이게 내 힘이 아니구나 하는 걸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 교회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도 그때 들고 신자들한테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것도 그때예요. 신부 되기 1년 전. 그때 강론하는 걸 들으면은 오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게 이제 약발이 본당 나와서 다시 또 이렇게 하면 또 오만 불순해지고. 그래서 신부가 되고 난 다음에도 제가 이제 후배들한테 얘기하는데 신자들 안에서 사는 거를 가끔 벗어나라. 그러니까 익명으로 낯선 사람들하고 여행을 좀 해봐라라고 하네요. 저도 가끔 이제 그 패키지로 모르는 사람들하고 섞여서 여행하거든요. 거의 뭐 신부 뭐고 없잖아요. 별의별 사람들 다 만나요. 제가 만났던 팀 중에서 제일 불편했던 팀이 명절 때 일본 가는 그 패키지를 선택을 했는데 비행기가 꽉 찼어요. 근데 제가 착각을 했던 게 명절 때 제사 안 지내고 놀러 가는 사람은 어느 종교 사람일까요? 개신교. 비행기 개신교 신교. 네, 비행기에서 몰랐는데 밥 먹을 때 지금 봤더니 천주교네요. 신부입니다. 했더니 갑자기 싹 이게 뭐지? 그 제가 나중에 너무 외로우니까 신자를 찾게 됐는데 다행히 가이드가 신자였어. 그 현지 가이드가. 그래서 나 신부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옆에서 뭐 신부님 그랬는데 난 아침에 일어나서 영감님이 있어서 인사를 하면은 그때 와 안에서 막 뭐가 올라오는데 야 내가 뭐 마음에 평안하면 어쩌고저쩌고 떠들었는데 딱 뻥이었고. 그러니까 낯설고 불편한 사람들이 나의 지금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가기 싫은데 가끔씩 가요. 나의 그 본 모습을 보기 위해서. 막 일주일 내내 여길 왜 왔어? 막 토할 것만 같은데도 그냥 한 번 갔다 오고 그걸 약으로 삼. 어떨 때 막 잘난 체하고 싶을 때 그때 기억을 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잘난 체할 때가 아니야. 그러지. 아니, 그분들은 신부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을 텐데, 우리 신부님 죄에서 구원해 주옵시고, 빨리. 아, 정말 싸하더라고요. 싸해.
그래서 제가 명절 때는 해외를 안 나가요. 물론 이제 목사님들 중에는 저하고 친한 분들이 계세요. 굉장히 뭐 열린 신부님처럼 열리신 분이 없죠. 소통하는 분들이 계신데 문제는 그분들이 교단에서 미움받고 있다. 그렇게 교육을 시키신 분들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참 이웃 종교에 대해서 그렇게 교육을 시켰다는 문제가 아닐 수가 없죠.